단계예요.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 중국한테 뺏깁니다. 뭐 가전제품 같은 거는 중국이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서 지금도 중국 제품이 지금 다 들어와서 같이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세계 한 13위권 경제권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새로운 원천 기술이 만들어져야 될 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현장으로 가야 되고 또 국가는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장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공공성도 있는 그러한 산업이 차세대 반도체, 이동전화, IT 산업, 그 다음에 어제 그제 신문에 났지만 연료전지라든가 전지 부분,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아직도 높은 가격에 일본 제품하고 대비해서 이 가격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 수출 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지금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이익을 받아가지고 어떤 품질, 브랜드, 디자인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될 그러한 필요가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200대 기업에 단 4개가 들어오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47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153위에 포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195위에 한전, 그 다음에 196위 현대자동차. 요것이 200위권에 있는 나라, 우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50위권 안에 몇 개 이상이 들어오고, 정말 10위권 안에 하나 정도 들어와야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또 그만큼 선진국 국민으로서 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새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세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휘발유 차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는 전 단계로서 그 휘발유하고 전지 배터리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IT 업체인 삼성 SDI가 BMW 전기 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이제 최근에 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LG화학은 미국의 GM에다가 2차 전지를 공급하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지 부분, 앞으로 친환경 부분이죠. 또 흔히 말하는 녹색 성장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차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까지 왔고요. 이렇게 어제로부터 해서 오늘 현재 인류 사회가 이만큼 와 있고 또 한국은 이만큼 또 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미래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미래학이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말 이렇다 할 세계의 역사를 남겼던 분들이 미래를 예측한 거 보면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켈빈이라고 하는 켈빈, 혹시 여기에 고등학생 정도가 있으면은 그 켈빈 온도라는 거 들었는지, 절대 온도의 켈빈입니다. K자. 그 켈빈이 켈빈경이죠. 켈빈경이 이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는 불가능하다고 19세기 말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해서 대서양을 횡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899년에 미국의 특허 통장이 이제 발명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발명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당시 IBM 사장이죠. 근데 컴퓨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PC가. 대형 컴퓨터도 만들고 나중에 그 개인용 PC도 만들었는데, 이 왓슨이 컴퓨터 시장이 이제 한 5대 팔리면 잘 팔릴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게 1943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집에 컴퓨터를 두고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거 말씀하신 게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깝게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업자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USB에 얼마만큼 메모리 담고 있죠, 요새? 2GB, 뭐 요새 8GB까지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673kB예요. 그러니까
670kb는 그냥 웬만한 한글 문서 뭐 한 거죠. 그림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PC에 673kb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한 게 1981년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 게요. 1981년도에는 컴퓨터가 플라피 디스크라고 해서 5.4인치 그 휴대용 플라피 디스크 가져갔고요. 거기에 540K 들어갔어요. 거기에 문서가 한 몇백 개 들어갔어요. 그만큼 컴퓨터 프로그램 용량도 작고 그거 가지고 다 살았습니다. 그 1980년대 초까지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리 게이츠조차도 메모리가 그렇게 필요한 세상이 올 것인가를 이야기한 게 불과 20년 전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 당시 산업과 기술의 첨단에 있었던 분들조차도 10년, 20년 후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건 또 우리 인류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그러나 우리가 예측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서부터 비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미래의 과학기술 트렌드는 과학과 기술 또 순수 과학과 응용과학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경계가 허물어져서 융합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노과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뇌과학 또 생명공학 이 분야에서 융합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월드와이드 웹을 이야기하면서 국제협력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냥 혼자서 연구하고 하나의 나라에서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그야말로 1초 만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되고 하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이 국제협력, 협동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대과학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연구의 국제화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하고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또 과학과 예술의 만남, 또 과학과 철학의 만남 이런 것들, 과학과 법의 만남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20세기하고 19세기에 굉장히 그 팬시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아닌 분야도 과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20세기 초에 나도 과학이 될래.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현상을 관찰해서 거기서부터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론이 있고 이론 베이스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과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낙하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중력의 원리를 체득했고 그러면 그것에 기반해서 내가 200m 높이에서 뭐 돌을 떨어뜨리면 몇 초 후에 지구에 도달할 것인가 이게 예측하는 게 과학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에서 모든 학문에서 과학을 모방하고 싶어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비슷하게 성공한 게 어디냐면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예언하지요, 예측. 대부분 틀리지요.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되고 막 예측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과학 기반에서 경제학 이론으로 예측한 건데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이 할 말이 없다.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다. 이게 어제 그제 신문 그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른 학문이 과학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인문학도 인문과학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사실 인문학이 인문과학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과학을 이제 모방하고 싶어 했는데 정말 이제는 21세기에는 그런 정말로 다른 학문 분야의 융합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좋은 뉴스인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참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사는 다른 동물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뭔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그 자존심, 고의성에 대한 어떤 긍지가 있는데 앞으로 너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인간과 동물, 우리가 만든 기계와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물어질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서
동물 장기를 이식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만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인간들, 또 그래서 기계와의 인터페이스. 그래서 지금 인조인간의 탄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많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너무 여러분들이 생존해 있는 한 몇십 년 안에.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뇌의 85%를 차지하는 그 신피질의 언어, 학습, 기억 능력을 다 거의 많이 분석이 됐고, 그 다음에 인공심장을 달아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반인조인간, 휴먼 2.0이 앞으로 20년 내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인공뇌가 작동을 하고, 인공망막이 있고, 인공심장이 있고, 또 췌장이 휴대용이고, 인공간이 있고 등, 그 다음에 인공피부, 이런 것이 너무 멀지 않은 장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은 뉴스인데,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인류가 필요해서 어떤 부분은 또 인류의 고유성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마치 로봇을 사용하듯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인조인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측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술, 특히 아까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지만 기술 중에서도 원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휴대폰 하나에 특허가 한 2만 개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을 삼성에서 수출해가지고 지금 세계 매집권인데 수출하면은 특허료를 지불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수출해서 버는 돈의 상당한 몇십 %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 기초기술, 원천기술, 아까 지금 나로 발사하는데 6번이나 연기되는 서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그 기술 패권주의가 더욱 부각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그 기술 괴물이라 그래가지고 특허 괴물 해가지고 회사인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특허가 될 만한 연구자한테 찾아가서 특허를 사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제품화되면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특허 괴물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서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 수명이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투자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어떤 국가적, 전략적 어떤 축을 만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후 문제, 기후 협약이 곧 체결이 될 것이고 이것과 관계돼서 이 친환경 기술의 개발이 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신종 질병에 대한 예방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기술 또는 기초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랜드 연구소가 앞으로 10대 미만 기술이라고 했던 것 중에 보면 지금 유비퀴터스 통신 기술, 친환경 제조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태양에너지 부분 있는데요. 요거 좀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미래를 창조할 인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삶의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됐고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태어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내 주변의 모습이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